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옆새 10월 첫날입니다. 오늘 제가 좀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국민 TV 라디오를 제가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소리도 조정하고 음악도 선택해서 들려드리고 기술적인 작업을 오늘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지금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버벅거리게 될 텐데요. 그래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오늘 방송은 그래서 옆으로 셀 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소감에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감을 볼 수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2008년도에 이 촛불 집회를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무려 10시간 생방송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오퍼레이팅 하면서. 그때는 이 TV 화면이 지금 앞에 3개가 있는데요. 그땐 4개가 있었거든요. 그 4개가 주로 어떤 것들이었냐면, 하나는 화면을 4개 정도 잘라서 아프리카 TV를 보고요. 또 하나는 화면을 무려 16개를 잘라가지고 경찰청 CCTV를 봤어요. 정신없었는데, 그거를 정말 실수 없이 차질 없이 잘 했던 사람인데요. 200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벌써 8년, 9년 전이죠. 세월이 휙휙휙 지나갔고, 그 사이에 저도 40대에서 50대가 되었고, 나이도 굉장히 많이 들고, 40대에서 50대는 좀 거짓말이구나. 그때도 우리 나이로 만 50살. 여하튼 거의 한 10년 가까이 흘렀으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사람이 많이 시들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자, 어쨌든 노혜경의 그 옆새, 오늘은요. 어제 보니까 팟빵의 제목이 새마을 운동 이렇게 올라갔던데 북한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언행이 이 북한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해서 했던 이야기예요. 북한을 두고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듭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를 했죠. 이때 추가 도발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의 내용이 뭔가 하면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재생을 해보면요. 북한이 10월 10일이 노동당 창당 기념일이죠? 창당 기념일인가 헷갈린다. 하여튼 창건 기념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남쪽과 미국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은 우주 개발을 위해서 인공위성을 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인공위성 쏘는 실험을 하겠다, 즉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북한의 이야기를 남한 측에서는 추가 도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북한은 이건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때 미사일이든 뭐든 꼭대기에 탄도를 실으면 미사일이고, 꼭대기에 로켓을 실으면 인공위성인 거죠. 북한이 지난번에 6,000km까지 가는 로켓을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00km짜리 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일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기는 할 거예요.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조만간 곧 10월에 할 것이냐 아니냐가 지금 사람들이 돈 내기 해가면서 서로 막 이렇게 견줘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안 한다에 그렇습니다. 예, 안 한다에 건 이유는 저 나름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북한이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안보 불안을 얘기해서 현재의 정세를 경색시키고 여러 가지 점에서 안보로 말미암은 경제의 이 타격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야기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 북한은 김정은 이후에 모든 지표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 살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발전하고 좋아지는 대외 여건을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안보 불안을 야기하기는커녕 그 반대로 국제 정세가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북한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북한이 미사일 로켓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주체가 보면 무슨 실무 기술자가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고위직 관리가 나와가지고서 이 노동신문이라든가 무슨 중앙통신이라든가 이런 이 중요한 매체를 통해서 거룩하고 장엄하게 발표한 게 아니라 실무자선에서 우리는 이러저러 하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식으로 발표를 했고, 실무자급에서 발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또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만큼 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통상적인 보고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구나. 그날을 기해서 국민 앞에 화려하게 보여줘야 될, 쇼해야 될 그러한 요소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발표할 때 사용했던 언어도 보면 결코 임박했다, 곧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할 수도 있다.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할 능력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 추가 도발이라는 어휘로 지목되어야 되는 상황의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실험 안 한다에 그렇거든요. 실험을 해버리면 아주 쪽팔리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또 할 수 있는 변명이 있죠. 나는 문학 전공자지 군사안보 전공자가 아니야. 근데요, 저 같은 순수 문학 전공자들도 북한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그 말들, 언론에 나와 있는 언어들을 보면서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다, 어디까지 왔나 하는 거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은 어떤 면에서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왜 속임수가 없느냐? 저 나라가 말로 만들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언어가 암시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위 사람이 풀게 되면 밑에 사람들이 혼란이 오고요. 북한은 권력 투쟁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누가 권력 투쟁을 할 필요가 없느냐? 김정은이 권력 투쟁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죠. 김정은은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애매한 말을 해가지고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아랫도리에 싸움을 붙여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이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 다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보면 명령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어가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많으면 밑에 가면 혼란이 오죠. 그래서 북한의 말은 우리가 듣기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서 그렇지 자기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는 게 거의 문법적 약속처럼 잘 정해져 있어요. 그 문법적 약속을 북한의 언어를 통해서 일정 부분까지 터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북한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또 북한은 계획의 나라죠. 계획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년에 이렇게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북한의 이렇게 이 신년사설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인데요. 왜냐? 그 안에 보면요. 자기네들이 앞으로 뭘 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들을 싹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계획하고 끝에 가서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나를 맞춰보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거든요. 이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심지어 올해 나무는 몇 그루 베겠다 이런 계획까지 수립하는 나라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은 굉장히 적게 일어납니다.
미리미리 선포를 하고 실천하고 선포를 하고 실천을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옛날에도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북한이 70년 동안 저 시스템을 유지해 오면서 갖추어 놓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언론이라든가 북한에서 발표하는 언어들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구나 하는 것이 상당한 부분 예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보여요. 예, 그런 것들을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교양 수준에서라도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종북몰이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부의 정치가 경색되고 하는 일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서 새정치 의원들이 북한 공부를 조금만 하더라도 종북하고 이렇게 쫑알쫑알 거리는 일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막 자기 단속하고 하는 이런 정말 참 우스꽝스러운 일은 좀 줄어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떤가요? 새누리당 생각보다 북한 공부 많이 해요.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오히려 새정치가 잘 안 해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새정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전문가들을 새정치의 현역 의원들이 충분히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누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요즘은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안 했고 정부 안에 전문가들이 너무 없다는 건 사실이지만요.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로만 말하자면 새정치의 보좌관들은 적어도 보좌관실에 1명 정도는 북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얘기를 제가 조금 잘못했네요. 새정치와 새누리를 놓고 본다면 단연 새정치 쪽이 북한 전문가가 많습니다만은 충분히 많지 않습니다. 새누리는 새누리 치고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미사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어디까지 추가 도발로부터 시작된 박근혜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쯤에서 접도록 하고요. 노래를 한 곡 듣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해서 북한을 속속들이 알고 눈치를 보고 맞춰주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실제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도의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그 실제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도 과장하지 않고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남쪽 정부가 북한하고 그야말로 설린 우호의 관계, 평화적인 구조를 정착시키는 관계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 벌써 65년 된 6.25 전쟁이죠. 60년이가 헷갈린다. 6.25 전쟁이 몇 년 됐죠? 올해가 2015년이니까. 65년이군요. 65년 됐어요. 65년 된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전혀 6.25와는 관계없는 세대가, 그리고 어차피 평화 공존해야 될 세대들이 여전히 그때의 대결의식, 내일이라도 총이 들어와서 우리 가족이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안보에 관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 위험을 감안하고 튼튼하게 방비하는 것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꼭 저만이 아니고 사태를 공정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바라보는 모든 분들의 생각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래서 공연히 우리의 수반이 유엔 같은 데 나가가지고 북한을 향해서 막 사람들 앞에서 같은 말을 쓰는 민족을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에다 바치듯이, 일러 바치듯이 추가 도발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TV조선의 아나운서 흉내를 내봤어요. TV조선 아나운서들 우연히 한번 보니까 말을 꼭 요따위로 하더라고요. 여하튼 뭐 자, 그런 차원에서요. 제가 어제 배우고 온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정부들이 북방 정책과 대북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던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지속성 있게 유지되었던가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간략하게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제가 다녔던 북한대학원 대학교에 사실 이 학교가 학비가 그렇게 굉장히 비싸지도 않습니다. 전문대학원인데 연세대의 언론홍보대학원 같은 데는 거의 뭐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 원대 육박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한 학기에 400만 원 조금 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해주는 어떤 이 서포트라 그럽니까? 지원이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도 이제 교수진들과 학생들의 사이가 굉장히 친밀하고 뭐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빵빵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분들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공부들을 합니다. 학문적인 공부도 물론 하지만 북한대학원 대학교에는 실제로 북한과 관련된 사업들, 요즘은 좀 이렇게 규모를 넓혀가지고요, 외교 라든가 군사 이런 쪽의 전문가들도 와가지고서 새로 북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북한대학원 대학교에 오셔도 좋습니다. 아니 오시면 환영을 하죠. 제가 여하튼 이 학교에 제가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연세로 76, 우리 나이로 76, 만으로 74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입학을 하셨어요. 석사로요. 이분이 경기도 그때 한나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인가 뭐 이런 거 하셨어요. 예, 저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안 맞죠. 근데 정치적으로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 사업하셨던 분이고 포항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만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어떤 그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아주 딱 눈에 딱 보이시죠? 첫 시간부터 저하고 충돌을 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저하고 충돌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이 석사 여학생들, 20대 여학생들하고 이제 심리적으로 충돌을 하는 거죠. 이 할아버지께서 별 조심성 없이 굉장히 이제 마초적인 말씀도 쉽게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솔직한 양반인데, 솔직한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 중에 겁 없이 하시다가 정말 눈총을 막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총대를 딱 메고 제가 막 저격을 하는 일을 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노혜경 선생 무서워갖고 학교 못 가겠다. 이런 거를 막 총장님이 다른 선생님들한테 막 일러 바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던 분인데요. 6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해서 박사 학위를 이번 8월 달에 취득을 하셨어요.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죠. 예, 그 사이에 생각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북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이제 정치의 뜻이 조금 있어서 움직이다가 보니까 어떤 그 통일부 관료가 북한대학원 대학교 가서 북한 공부를 하시라라고 권고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뿐인 분이었는데 6년 동안 공부를 하는 사이에 정말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타자를 칠 줄 모르고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전부 손으로 쓰는데 책들을 읽고 다 손으로 베껴가지고 두툼한 이 참고도서, 노트 이런 것들도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세요. 이 연필로 그 A4 용지에 팍팍하게 레포트 같은 걸 써서 이 손녀, 조카 뭐 이런 애들한테 이렇게 타이핑 시키고 이래가지고서는 제출을 하고 막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요. 아주 대단한 양반이죠. 이분이 박사 논문의 제목이 북방정책의 기원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북방정책 하면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사람이 노태우고 박철원이고 그러시죠. 러시아와의 수교, 중국과의 수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동구
동유럽 국가들, 동구권 국가들과의 수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북방정책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사회주의권 국가들에 대한 개방정책이라고 합니다. 북한을 제외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어떤 수교를 이야기하는 북방정책은 좁은 의미이고 북한을 포함하는 북한정책은 넓은 의미인데 일반적으로는 북방정책하면 북한을 빼낸 나머지 공산주의,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어떤 외교관계 수립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역, 물자교역, 외교관계 수립, 뭐 인적교류, 문화교류 이런 걸 다 포함하겠죠. 여기에 관해서 이분이 성공에 관해서는 노태우 시절인데요. 예,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고 너무나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즉 기원을 한번 밝혀보는 논문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분 말씀으로는 기원이 1973년도에 그 72년 7.4 공동성명이 있고 나서 그 북한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 박정희 대통령이 이 8.13 선언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대요. 8월 23일 날. 어떻게 하겠다라고. 실제로는 알맹이는 별로 없고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에 불과한 건데 여하튼 사회주의권하고의 수교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미국이 잽싸게 중국으로 달려가가지고서 키신저를 보내서 나중에 이제 핑퐁 외교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동서독 같은 경우는 동독과 서독이 자기들끼리 동방정책도 하고 뭣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 냉전의 선이 가장 첨예하게 있었던 이 휴전선, 남북한, 이 남북한이 각각 등 뒤로 한쪽은 소중, 한쪽은 그 미일, 이렇게 엎고 있는 이 최전선에서 어떤 식의 대탕트 기운을 시작시켜주지 않으면 냉전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와 우리 남한의 박정희 정권이 내밀하게 의논을 해가지고서 이런 조치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남한이 고립된 섬, 서방 세계로만 열려있는 고립된 섬을 탈피해가지고서 대륙의 나머지, 지구상의 나머지 반쪽과 어떤 방식으로든 인연을 맺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의 시작이었죠. 실제로 남북한은 제3세계를 무대로 한 그 외교에서는 굉장히 경쟁을 심하게 했고, 그거는 김일성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죠. 이게 비동맹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비동맹 국가 외교에 대해서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남한이 의표를 찌르고 동맹국, 사회주의 동맹국가 쪽으로 우리가 진출을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이거를 이 회장님은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 박정희 때는 뭐 노력은 되게 많이 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된 거는 없죠. 그래서 선언만 있고 실천은 없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정희 때 소위 북방정책이라고 할 만한 사회주의권과에 접촉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선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 그 미협 조합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박정희가 처음에 군사 쿠데타로 집권을 했을 때 미국 측에서 박정희를 공산주의자로 어마어마하게 의심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의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산주의자였죠. 자, 그랬던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집권을 하자 미국 측에서 쉽게 인정을 안 해주고, 박정희가 미국으로 막 날아가고 해도 뭐 높은 사람들이 잘 만나주도 안 하고 막 했던 것이 그런 의심 때문이었죠. 자, 여기가 쿠데타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의심. 근데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미 북쪽에 사회주의 국가가 있고 전쟁까지 치렀던 사이예요. 만약에 자기가 사회주의 국가를 새로 수립한다면 김일성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이기기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전쟁을 겪었던 남한 국민들은 그런 정부를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는 자기가 집권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공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영조 임금이 사도세자를 죽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박정희도 반공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랬던 박정희가 70년대에 들어가지고 그 사회주의권과의 나름의 대탕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북방 정책에 해당하는 어떤 선언을 했다고 하는 건 그 자체로서 굉장히 의미 있다.
라고 저도 봐주고 싶습니다. 의미가 있죠. 박정희가 한 거라도 의미가 있긴 하죠. 여하튼 이 북방 정책이 바로 그 다음 정권인 전두환 정권에 들어서면 나름의 형태로 조금씩 싹을 틔웁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례들만 들어보면요. 일단 전두환 때는 정치색을 배제한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 국민들을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상당히 성공했고 또 우리도 갔죠. 우리도 많이 갔습니다. 여러 가지 우연한 사건들이 이 통치자의 빠른 판단에 의해서 의미 있는 사회적 정치적 성과로 변화하는 일들이 역사에는 자주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많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계기를 흘리고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전두환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북방 정책에 있어서만은 잡았던 대통령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몇 가지 사례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1983년도에 중국의 민항기가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테러범들에 의해서. 근데 이 납치된 비행기가 아마 이 서해상인가 어딘가에서 기름이 떨어졌던가 했지 싶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이 불시착한 이 중국 민항기를 도로 데려가기 위해서 중국의 고급 관료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대거 들어와요. 막 들어오죠. 그리고 이때 이 고급 관료들과 접촉한 우리나라의 고급 관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어떤 외교 관계와 여러 가지 경제적 협력이라든가 그 인적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쌍방에서 서로 중심 인물들이 되고 도움이 되고 했었죠. 그러니까 중국 민항기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연한 사고를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계기로 만들어내었었던 거죠.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83년도인가 북한에서 무지무지하게 홍수인가 가뭄인가 나가지고 식량난을 겪었는데요. 그때 전두환이 제안을 합니다. 쌀 줄게. 적십자를 통해서 우리가 쌀 줄게. 구호물자 보내줄게. 북한이 싫어. 니네 거 안 받아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막 이 홍수가 나요. 막 수해를 입었죠. 사실 우리는 쌀을 다른 데서 수입해서 쓸 수도 있고 그 식량의 문제에서 우리가 만성 식량 부족 국가이긴 해도 식량 자체가 없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북한 측에서 이번엔 자기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쌀 보내줄게. 근데 전두환이 유일하게 전두환이 멋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순간인데요. 이제 웃기는 얘기지만요. 받겠다 이런 거죠. 물론 북한을 골탕 먹이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이 북한 측에서도 아마 남한이 받겠다고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어디서 표가 나는가 하면 나중에 탈북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남한에 보낼 쌀이 꽤 많았습니다. 큰 배 하나 가득 싣고 왔으니까 그거를 모으기 위해서 막 집집마다 뒤져가지고 남아있는 쌀들을 추렸다라고 할 정도로 쌀도 보면 품질도 각양각색이고요. 담고 있는 포대도 정말 참 눈물 날 정도고 그때 우리가 느꼈어요.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는 이제는 월등히 잘 사는구나. 정말 월등히 잘 살고 있구나. 사실 그 전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산다라고는 소문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60년대 한 중반 후반 정도 7.4 공동성명이 있던 72년 정도까지는 북한의 경제력이 여전히 우리보다 앞섰다라는 게 실제로 정론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쌀을 보고서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북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호기심이 나가지고 동사무소에 줄을 서서 쌀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도저히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는 종류의 우리는 이 사료로도 잘 안 쓰는 정도 수준의 쌀이 왔더라. 설마 이렇게 군대에 비축해 있었던 군량미의 바닥을 탈탈 털어서 보낸 것은 아닐 것이고요. 나중에 탈북자들 얘기로는 집집마다 긁었다라고 하니까 그 쌀을 보내기 위해서 북한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눈에 보이시죠. 근데 이러한 쌀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생의 결과로 결국 여러분들도 모두 다 잘 아시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상호 방문이 성사가 된 거죠. 84년, 85년 이때쯤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맞다. 이 사람.
텔레비전에서 이 반씩 잘린 화면이 이 늙은 서로의 얼굴을 비춰주면 당사자들보다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입에서 먼저 탄성이 튀어나왔죠. 맞다. 너희들 일가친척 맞다. 형제다. 자매다. 남매다. 부모 자식이다. 이산가족 상봉. 이 물론 국내의 이산가족 상봉이었습니다. 북한에 있던 사람들과 남한의 사람들이 만난 것이 아니고 6.25 전쟁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가족들이 1984년이던가요? 5년이던가요? 연도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텔레비전 KBS에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었죠.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남북의 가족들도 만나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도 성사가 되었고요. 서로 예술단들이 서로 교환해서 가가지고 공연하기도 했었어요. 북한 공연단이 남한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무리가 없었는데 남한 공연단이 북한을 가서 공연을 하는데 옷차림이 너무 야하다고 난리굿이 났었던 기억도 나요. 예, 그런 일들이 전두환 정권 때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대대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86년 아시안 게임하고 88년 올림픽인데, 물론 88년 올림픽은, 개최는 88년 노태우 대통령 때 되었습니다만은, 성사시킨 것은 전두환 때죠. 이제 우리 손진우 박사님에 의하면, 스포츠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얘기를 덜 하고 또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 외교를 활성화해서 북방 정책의 토대를 닦아야 된다. 그때까지는 북방 정책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대요. 여하튼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어떤 물꼬를 트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박정희 때 이미 계획을 수립을 하고 했었다고 하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 뭐 그랬다니까 그랬겠죠. 여하튼 86년 아시안 게임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아시아권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왔죠. 88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사회주의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문화적 발전상, 사회적 발전상과 더불어서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거. 이거는 아무리 전두환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박정희가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잘한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혼자서 정신없이 떠드는 사이에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될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막 이 오퍼레이팅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시간을 안 놓쳐야지 하면서 막 지금 정신이 없네요. 두 번째 곡은요. 우리 잠깐만 제가 아까 찾았는데 누가 신청하셨는지를 또 까먹었습니다. 로니님께서 신청하셨네요. 로니님께서 오늘 비가 오는데 최현옥의 비물을 제가 이렇게 들려드렸었는데, 김수철의 왜 모르시나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북한과의 진실한 대화만이 살길임을 왜 모르실까라는 댓글을 남기시고요. 예, 듣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제 이 북방 정책이 노태우 정부로 들어가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중요한 성과들이 있었어요. 러시아하고 이제 수교 관계, 정식 외교 국교 관계를 수립을 하게 됨과 동시에 1991년도인가요? 그 해에는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하는 쾌거도 이루고 남북 간에 이제 기본 합의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대북 정책의 골간이 그때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도 전두환 때도 노태우 때도 북방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대사회주의권 국가들에 대한 개방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증진을 하고 나아가서는 평화롭게 통일하는
길을 모색해보자라는 겁니다. 전쟁하지 않고 하나의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보자라고 하는 것, 이거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아주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열망입니다. 다만 각각의 국가들에서 시간이 갈수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체제로 통일을 하자라는 거죠. 어제도 이제 이 박사님 발표 마치고 우리가 학교 앞에 굉장히 맛있는 치킨집에서 뒤풀이를 했어요. 맥주는 그냥 그저 그렇던데요. 이게 감자 튀긴 게 나오는데 우와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치맥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튀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튀긴 것과 튀긴 안주와 맥주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치맥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감자튀긴 거 정말 아주 그냥 환상이더라고요. 이 완전 환상적인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대학원이니까 통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이렇게 이 통일 정책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를 할 거다 말 거다의 내기도 어제 했습니다. 저는 안 한다에 걸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안 한다. 예. 또 거기서 어떤 북한 전문 기자 한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안 한다에 걸었는데 그분이 안 한다에 건 이유 가운데 또 중요한 내용이 8.25 합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8월 25일 날 남한의 고위 당국자와 북한의 고위 당국자, 그러니까 이제 장관급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서로 총 주고받고 한 뒷문제를 논의를 한 끝에 발표한 것이 8.25 조치인데요. 북한은 이 조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조치를 통해서 이 평화 기조와 그리고 이제 남한과의 다양한 협력 기조의 물꼬를 트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은 안 할 것이다. 즉 남한의 정부가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가가지고 추가 도발 운운하는 망발 북한 입장에서 망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 그거 망발이야 라고 욕 한 번 해주는 정도 선에서 그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북한을 전공해온 살펴온 기자의 말씀이니까 전 조금 마음속으로 좀 우쭐했습니다. 아 굉장한 전문가가 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나는 깊이는 없지만 그래도 방향은 바로 보고 있구나. 사실 저는 별로 깊이 없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을 한 5년 제가 그럭저럭 한 6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국문과에서 북한 문학 조금 공부한 것까지 합치면 그럭저럭 한 10년 한 셈인데 그 정도로 북한의 어떤 좁은 한 분야를 들여다보다가 보니까 북한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북한 사람들이 사고방식, 의식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막연히나마 감이 잡혀요. 여하튼 서로 굉장히 다른 체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절실하게 느끼겠는데 이 굉장히 서로 다른 체제가 언어가 같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이웃으로 지낼 수 있는데요. 가깝고 평화로운 사이 좋은 이웃으로 지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집으로 통합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문제죠. 상호 교류하고 공존하는 것과 통일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고, 통일이라고 하는 말이 지니고 있는, 가장 마지막의 의미는 하나의 제도, 하나의 법제도 속에서 한 명의 대통령을 뽑고, 같은 국회를 가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통합하고 수반을 하나를 뽑는다. 즉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랬는데 거기에 모여 있었던 10몇 명의 박사 가운데서 10명 정도가 남한과 북한의 체제 통일은 어렵다. 라고 하는 의견인데 반해서 딱 한 분이 당연히 남쪽 체제로 통일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탄을 했습니다. 너는 북한 공부를 그렇게 하고 박사까지 받아놓고도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이건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편의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체제라고 하는 것이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고수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북한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이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사회주의 체제건 자유주의 체제건 자본주의 체제건 공산주의 체제건 결국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 산다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에너지 투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즉 먹을 것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기후의 변화를 인간이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추위를 피하고 할 만한 장소와 옷까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의식주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의식주 제공이라고 생각할 때 이 기본을 어떤 체제가 사람들에게 더 잘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로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사회주의권에서는 하나의 공동체, 사회 전체가 함께 잘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능력 없는 개인을 도와야 한다는 게 기본이고요. 자본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능력 있는 개인이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좀 더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기본인 체제. 이 차이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집단주의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유주의 체제에서건 사회주의 체제에서건 같은 공동체, 같은 국가, 같은 민족으로 묶여있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나고자 탈락자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이 복지제도라고 하는 게 원래 사회주의권에서 발달했지만 지금은 자유주의 국가들도 다 채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인간을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사회에서든지 간에 아주 잘 나가는 한 10%와 정말 나하고 하는 한 10%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전체는 언제나 선두와 그리고 처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이 처지는 사람들을 만약에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면, 그 처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처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 생물학적 이 집단들의 특징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처지는 자들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 처지는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그들이 나름으로 이 사회의 아랫단을, 잘 받쳐줄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이거는 인도적인 혹은 인권을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고 순전히 실용적인 관점, 현실적인 관점에서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도 이제는 낙오자들을 버리고 가지 않고 보다 복지 제도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체제가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로 닮아가고 뺏기고 하는 것이고요.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서로 뺏기고 닮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회주의 체제와 이 자유주의 체제는 너무나 근본 발상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통합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담고 있는 문서예요. 저는 노태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즘은 이 사람이 군부 독재자의 2인자였고, 그리고, 군 출신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5.18 광주 항쟁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나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했었던 일들을 가끔 가다가 좀 재평가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특히 북한대학원 들어가서 이 남북 유엔 동시 가입하고 기본 합의서를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진심으로 남북한이 전쟁 없이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심으로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으로서 세계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통일을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3단계. 이 3단계 점진적 통일로는 이후의 모든 정권이 다 채택해요. 이 이명박만 빼고. 이명박한테는 개념이 없죠. 이런저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명박만 빼고 다 채택을 합니다. 우선 인적 교류,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문화가 오고 가고, 사회가 오고 가고, 그러니까 이 경제가 오고 가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도의 통일을 이루는. 결국은 하나의 국가 두 체제론 비슷한 연방, 이런 식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때 이 사람들이 벌써 고민을 했고요.
그로부터 거의 한 3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그 생각은 결국 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 더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이 더욱더 전쟁 상태로 몰아가고 더욱더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화 공존하는 서로 다른 나라로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어떤 순간에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봐요. 예. 막 정신없이 떠들다가 보니까 마치는 시간을 잊어버릴 판국인데요. 예, 제가 방송 후기 잠깐 보겠습니다. 예. 실수 있어도 마구마구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달구지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가장 즐겁고, 그리고, 눈 나빠서 다시 보면, 엘비스님이시죠? 엘비스33님께서 음악은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옆으로만 마구마구 세달라고 해주셨는데, 예, 자주 세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세는 바가지라서, 세지 않겠다고 노력을 할수록 많이 세게 되더라고요. 예, 양해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튼 새로 시작하게 된 국민 TV 라디오, 자꾸만 마음속에서 라디오 21 시절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굉장히 이 라디오 21이 문을 닫게 된 것은 결코 이렇게 직접적인 정권의 단합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 라디오 21이 거기에 가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했던 그 추억들이 이제는 서버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산산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저도 거기 한 6년, 7년 정도의 제 목소리가 담겨 있잖아요. 정말 되찾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국민 TV 라디오는 그런 슬픈 일을 당하는 일 없이 오래도록 쭉 가면서 나중에 이제 정권 탈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인가요? 오늘의 제목은요, 얼렁뚱땅 북방정책 훑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